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도 은행나무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택이에요. 그 고택 한켠에 저렇게 은행나무가 한 그루 멋있게 서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이 고택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구에 오랫동안 발 딛고 살아온 친구라 그런지 저렇게 세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집하고 잘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행나무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 더 은행나무를 조금 더 은행나무와 더불어서 거시식물까지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침엽수, 화렵수라고 하는 기준이 마땅치 않으면 그러면 가도관, 도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관 중에 거시식물들은 보통 가도관을 만들고 속시식물들은 도관을 만듭니다. 도관이 물관의 구조나 기능으로 보면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화가 많이 된 속시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도관을 만드는데 이제 이 거시식물들은 오래전에 분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도관 이전에 조금 더 기능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런 가도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그러면 잎의 넓이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니 도관, 가도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주신 거죠. 참 좋은 제안이고 깊이가 있는 그런 질문이셨어요. 그런데 도관, 가도관도 침엽수, 화렵수만큼이나 모든 걸 그 두 가지의 범주로 다 구분하기에는 석시식물, 거시식물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속시식물들은 도관을 가집니다. 도관을 가지는 건 맞는데 초기에 분화한 속시식물들, 예를 들면 목련이 가장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련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튤립나무, 그 친구들이 그 집안에 속하는데 그 친구들은 속시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가도관을 가져요. 그래서 그 도관, 가도관을 가지고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잎의 넓이를 가지고 화렵수, 침엽수, 그 다음에 도관의 종류를 가지고 도관, 가도관, 그 다음에 종자가 드러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기준을 꺼내어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세 가지의 기준들을 똑같이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자연이기 때문에 너무 명료하게 정리하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가끔 명료하게 정리되는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더 신비롭고요. 은행나무 관련해서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면 외국에서도 침엽수, 화렵수라고 하는 구분 기준을 쓰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뭐 제가 외국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대략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침엽수, 화렵수라고 하는 단일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단일 단어는 없고 조합어로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어서 broad-leaved tree라고 하는 조어를 쓰고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needle-leaved tree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뭐 그들도 우리처럼 침엽수, 화렵수라고 하는 구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화렵수인지 침엽수인지 그런 논란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영어권에서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더니
넓은 잎을 가진 나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로 봐서 서양에서는 은행나무를 침엽수로 적어도 구분하지는 않고 잎 모양 그대로 화렵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거시식물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행나무 열매가 솔방울이랑은 좀 다르게 생겨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은행나무가 거시식물인 이유는 거시식물이라고 하는 건 밑씨, 그러니까 나중에 종자가 될 부분, 동물로 치면 난자 같은 거죠. 그 밑씨가 바깥에 드러나 있느냐 아니면 씨방에 들어가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을 나누는데, 은행나무는 그 밑씨가 밖으로 나와 있는, 밖에 돌출되어 있는 거시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솔방울도 달지 않지만 거시식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이 밑씨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나팔꽃을 가지고 속시식물의 밑씨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의 문턱이라 꽃이 별로 없어서 동네를 좀 둘러봤더니 다행히 나팔꽃이 아직 피어 있더라고요. 이 나팔꽃한테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뜯어온 김에 무슨 나팔꽃일까요? 꽃 색깔도 그렇고 꽃받침도 그렇고 둥근잎 나팔꽃의 특징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나팔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팔꽃 편을 구독해 주세요. 자, 제가 나팔꽃을 좀 뜯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암술머리가 있고요. 그 암술이 쭉 내려가서 꽃 아래쪽 부분으로 가면 좀 도톰하게 부풀어 오르는 곳이 있죠. 그 아래쪽이 씨방입니다. 밑씨가 이제 저 씨방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암술머리에 이제 숫꽃의 꽃가루가 닿으면 긴 관을 타고 이 아래쪽까지, 이 씨방까지 이제 정자가 이동을 해서 안전하게 모셔져 있는 난자와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종자가 연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시식물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나무 암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암꽃은 아니에요. 거시식물은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나무, 암꽃, 숫꽃, 은행나무, 암꽃, 숫꽃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적당한 그 우리말로 된 명칭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꽃을 피우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편의상 암꽃, 숫꽃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암생식기관이죠. 이 암생식기관에 저렇게 그 젖꼭지처럼 돌출된 부분, 이제 저 부분이 밑씨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아주 초기 단계, 수정되기 전에 암생식기관 모습은 아니고 이제 수정이 된 이후에 조금 더 커진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원래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밑씨가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거시식물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속시식물은 밑씨가 씨방 안에 들어있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진 않죠. 우리가 보통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을 이제 다 연근 종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제 씨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 연근 씨앗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은행나무만 하더라도 그 냄새나는 그런 껍질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딸기는 속시식물인데 씨앗이 바깥에 다 돌출돼 있죠. 그리고 주목 같은 경우에는 반쯤은 노출돼 있고 반쯤은 들어있어서 이건 노출된 건지 노출되지 않은 건지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자, 열매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씨방에서 기원했는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발생학적으로 좀 더 아주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에 그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을 들여다보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시식물과 침엽수를 일치시키는 데는 사실은
이 소나무가 큰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시 식물들이 이렇게 그 소나무과 집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시 식물과 침엽수를 등치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소나무만 거시 식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거시 식물에는 소나무 집안하고 은행나무 집안, 그리고 소철류, 주목 이런 종류들이 다 포함돼서 거시 식물을 이루는 겁니다. 그 중에서 침엽을 가지는 이 소나무 종류들은 그 일부예요. 그런데 이제 가지수로 따졌을 때 거시 식물의 대부분의 식물들을 소나무 종류 같은 이런 식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나무들을 영어로는 커니퍼라고 하는데 그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사람들이 헷갈리게끔 번역이 됐어요. 커니퍼는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침엽이란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커니퍼의 뜻은 구과를 다는 혼을 가지는 그런 식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찾아보면 커니퍼 그러면 침엽수, 구과식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커니퍼는 침엽수가 된 거죠. 그런데 원래는 침엽수라는 뜻은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구과식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과식물은 이제 솔방울 같은 열매를 다는 식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이제 구과식물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우리나라에 사는 식물은 아니고요. 사막에 사는 식물입니다. 다른 나라 사막이나 해변가나 이런 곳에서 사는 식물인데 굉장히 독특한 식물 중에 웰위치아라고 하는 거시 식물이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꼭 미역처럼 생겼죠. 저렇게 넓은 잎 두 장이 계속 자라납니다. 잎이 딱 두 장밖에 없어요. 거기에 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건 구과식물에 속한다는 겁니다. 저기 솔방울처럼 보이는 기관 보이죠? 저런 생식기관을 다는 구과식물입니다. 구과식물인데도 저렇게 넓은 잎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꽤 넓고요. 저 잎이 이제 계속 자라면서 보통 다른 식물들처럼 살아가는데 이 친구들도 거시식물입니다. 거시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넓은 잎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솔방울 모양의 열매를 다는 그런 구과식물들은 거시식물의 일부다. 심지어 구과식물이라고 하더라도 다 침엽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왜 거시식물 이퀄 침엽수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오늘은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또 속시식물, 거시식물과 관련해서 들어온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 이전에도 많은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잘 메모해 두고 있고요. 답은 그때그때 다 달아드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좋은 질문들은 좀 따로 모아서 상세하게 이번 편처럼 답을 드리는 그런 영상들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식물과 관련된 발칙한 질문도 좋고요. 신비로운 질문도 좋고요. 엉뚱한 질문도 좋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질문들의 답을 드리는 시간들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